비닐봉지를 가득 담은 손수레. 사람들은 나를 폐지 줍는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조차 기억해주는 사람 없었지요. 어느 날 우연히 그 낡은 가야금 앞에 앉게 됐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그 한 줄의 소리가 울리는 순간 비웃음은 숨죽었고 세상은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지미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이름이 지금 이 무대 위에서 다시 울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 한 구석, 비닐과 골판지로 막아 바람을 겨우 막아낸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올해 77살 김지미입니다. 이름만큼은 참 고운데 어릴 적부터 그 이름이 제게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 김지미와 같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고 철들 무렵엔 이름은 예쁜데 생긴 건 왜 이렇게 늙었냐는 말을 들을 때면 뭔가를 삼킨 듯 가슴이 꽉 막혀 말문이 턱하고 막히곤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제 이름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차라리 폐지할매라는 별명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 안에 기대면 내 삶을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이름을 묻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웬만하면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 눈을 제대로 마주보는 일도 줄였습니다. 누가 나를 의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으로 거리를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노인 하나. 말없이 카트를 끌며 길가에 버려진 종이 상자를 줍는 사람. 저는 그렇게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세상도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해주면 저 역시 세상을 향해 모른 척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같이 해가 뜨기도 전 어둠이 덜 거친 골목길을 허리 굽은 채 카트를 끌며 돌았습니다. 창고 옆에 무심히 쌓여 있는 종이 더미를 뒤적여 젖지 않은 박스를 골라내고 공사장 담벼락 밑에 떨어진 빈병과 깡통을 하나씩 집어 올릴 때면 손끝에 얼음장 같은 찬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론 낡은 허리춤을 짚어가며 버티고 왼손으론 축 늘어진 손수레를 잡아당겼는데 그 손수레는 이미 바퀴 하나가 빠져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칠게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 수레처럼 제 삶도 자꾸만 틀어지고 기울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힘이 빠질 때면 저는 늘 그 골목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 카트를 세워두고 벽에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시간, 저는 카트 옆에 조용히 앉아 손끝을 허공에 뻗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노인이 별 생각 없이 허공을 툭툭 튕기는 듯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현을 하나하나 짚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허공 어딘가에는 분명히 가야금의 줄이 촘촘히 살아 있었고 그 감각은 아직도 제 안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고 세상도 모두 외면한 기억이었지만 제 손끝은 아직도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줄 하나하나엔 제가 버리지 못한 과거가 가늘고 끈질기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어느 날은 저를 아프게 했고 어느 날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추억일지 몰라도
제겐 그게 세상에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확실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참 이상하게도 저주처럼 떠나지 않으면서도 은총처럼 저를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시장통 골목 끝에 쌓인 신문 더미를 정리하며 구겨진 종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지요. 손바닥에는 잉크와 먼지가 눅눅하게 달라붙었고 골목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은 신문 사이사이를 쑤시듯 파고들어 종이 몇 장을 휘날리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형광빛 색지 하나가 제 다리 한쪽에 착 달라붙었고 직감처럼 시선이 그 글귀 위에 멈췄습니다. 세계 전통악기 전시회 자원봉사자 모집 문화센터 1층. 형광펜으로 덧칠한 듯한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람에 실려 날아온 종이 조각 하나쯤 그냥 털어내고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손수레 위엔 박스가 덜컹거리며 제발 빨리 가자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삐걱거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발밑에서 일렁이는 포스터 한 장에 심장이 두세 박자 더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면서요. 언젠가부터 저는 이 골목의 일정한 리듬에 맞춰 몸을 기계처럼 움직였고 세상엔 더 이상 제게 놀라움을 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폐지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조차 낯설게 들리는 그곳 문화센터라는 장소는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이라 믿어왔지만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저는 늘 검게 물든 손으로 먼지를 털지도 못한 채 수레를 골목 모퉁이에 세워두고 그 형광 포스터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처음으로 문화센터라는 곳의 문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화센터 입구를 넘은 건 제 인생에서 딱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은 오래전 제가 40즈음 되었을 무렵이었죠. 그때는 동네 친구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국악 수업을 맡아보라고 저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가락을 알려주자며 손을 잡아 끌었지만 그날 저는 몇 줄도 켜보지 못한 채 낯선 시선 앞에서 가야금을 놓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웃음과 선생님들의 무심한 수군거림에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 빠져나왔고 그 뒤로는 다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악기를 사람들 앞에서 잡지 않겠다고요. 그랬던 제가 그날은 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전통악기 전시라는 말 한마디가 마치 오랫동안 고요히 엎드려 있던 제 등을 툭 하고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 단어에 제 몸속 어딘가가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묻어두었는지도 모르겠는 어떤 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지요. 안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건물 안에서 나온 젊은 여성이 저를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그 말투엔 조심스러움도 있었지만 경계심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곳곳이 찢어진 손가락 장갑, 입구에 대충 세워둔 낡은 손수레까지 아마 노숙인이나 길 잃은 노인쯤으로 보였겠지요. 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전시해 봐도 되나요? 그녀는 대답을 하기 전에 잠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폐지를 끌며 굳어진 손,
굵은 마디에 잡힌 굳은 살과 뒤틀린 관절이 드러난 손이 그녀의 눈길에 잠시 멈췄고 다음 순간 뜻밖에도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악기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끄덕임 하나가 제게는 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의 작은 회의실 한 구석, 유리 진열장 옆에 가지런히 놓인 가야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공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연주자들과 문화센터 강사들이 전시와 연주회에 대한 준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인도, 일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말은 물처럼 유려한 영어로 오갔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낡은 털모자를 손에 쥐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악기들이 고요히 진열된 공간, 그 속에서 제 손만 유독 거칠고 제 옷만 유독 낡아 보였고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리를 나르고 먼지 낀 악기 덮개를 조심스레 닫고 연습실 뒷자리에서 물을 나르는 역할만 조용히 맡았습니다. 그 자리는 시끄럽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거는 일 없이 저도 그들 사이에서 스쳐가는 공기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가 길어지던 그 오후 갑작스러운 소식 하나가 방안을 휘몰아쳤습니다. 한국 전통악기 담당 연주자가 입원했대요. 갑자기 왜? 고열의 탈진이래. 이번엔 정말 못 나온다더라고. 그 순간 공간이 정지된 듯 모두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고 뒤이어 빠르게 쏟아지는 목소리들. 큰일 났네. 가야금 연주가 빠지면 이게 무슨 전통 음악 전시야. 시간도 없고 대타 구할 시간도 없고 해외 연주자들이 다 오는 자리인데 그들은 허둥지둥 전화를 돌리고 대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예정된 리허설과 전시 시간 앞에서 가능한 선택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피가 제대로 돌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이 그 자체로 말을 꺼내버렸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꽂혔습니다. 문화센터 여직원 하나만이, 처음 저를 입구에서 맞았던 그 젊은 여직원만이 제 얼굴을 제대로 기억해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제 이름도 정체도 말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연주 가능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가야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고 몇몇은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가야금 위엔 회색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천을 들추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건 악기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먼지에 덮였을지언정 그 형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도 손이 먼저 알아봤고 제 손은 악기의 몸체를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입술이 천천히 떨리며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 사람들 앞에서 연주했던 사람이었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한쪽에선 실소가 터졌습니다. 저 할머니가 가야금을? 이거 진짜 이벤트성인가 봐. 그냥 포기하고 영상 틀죠. 차라리. 그 비웃음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속을 슬쩍 긁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에 주눅이 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에서 긴 시간 숨죽이며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도 자존심도 아닌 지워지지 않는 손끝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만 울려도 된다. 그걸 들으면 저들은 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2층 문화센터 강당을 급히 손봐 꾸민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각국의 전통악기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더 성스럽고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줄에는 기자들이 삼각대를 바삐 설치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낯선 언어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세계 각국의 음악학자들과 연주자들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음악학회에서 온 리크 교수와 그의 동료들, 독일 음향연구소에서 파견된 전문가들, 그들에게 있어 이 자리는 단순한 문화 전시가 아니라 미래 전통음악의 국제 공동작업을 위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무대 옆 스크린에는 연주 순서와 연주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한국 대표로 예정되어 있던 가야금 연주자의 이름은 아예 말끔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단 4글자였습니다. 김지미 자원봉사자. 아무런 양력도 설명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끼워진 제 이름 하나가 그 공간에서 유독 낯설어 보였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에서도 기대라는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무대를 단지 행사 채우기용 정도로 생각한 듯했고 카메라 렌즈는 무대보다도 오히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폐지 줍는 할머니가 연주자라고 하는 놀라움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고 제 이름이 호출되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달아빠진 신발 바닥이 무대 나무 바닥을 질질 끌듯 소리를 냈고 굽은 등은 그림자마저 한껏 작게 웅크리게 만들었습니다. 무릎은 조심조심 움직였고 걸음걸이는 나뭇가지처럼 삐걱거리며 중앙을 향해 겨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끝은 마치 오랜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너무나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야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소리 없는 한숨, 어디선가 들려오는 조롱 섞인 속삭임. 앉은 것도 겨우 왔네. 이건 공연이 아니라 퍼포먼스지. 퍼포먼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는다는 듯 오직 제 눈은 가야금줄 하나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다 접어두고 눈앞에 이 악기 하나와만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아주 조심스럽게 첫 번째 줄을 튕겼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공기조차 가야금의 떨림에 귀 기울이는 듯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이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정말로 고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음이 울릴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조차 잠깐 자기가 누군지 잊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줄을 아주 가볍게 툭 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조용히 퍼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누군가의 마음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는 듯한 묘한 울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원래 소란스러운 악기가 아닙니다. 청아하면서도 부드럽고 크게 외치지 않지만 은근하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출렁이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단 한 줄에서 시작된 음은 마치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묵직하고 생생하게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삼각대를 조정하던 기자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고 셔터를 누르던 손가락마저 흐느적이듯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곧 이어 두 번째 줄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나하나가 이어지며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의 곡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곡은 제가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조곡, 제 스승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제게 마지막으로 건네주셨던 악보였습니다. 월령가, 달빛 아래 울리는 방울 소리처럼 그 곡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 마음 깊은 곳, 가장 조용한 부분을 두드리는 곡이었습니다. 곡이 흐르는 동안 저는 마치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6살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젖은 손끝으로 줄을 튕기며 연습에 몰두하던 제 모습, 무대에 섰을 때 관객석 한가운데에서 박수치며 웃어주던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숨듯 도망쳐야 했던 잿빛의 젊은 날들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금 제 손끝에서 흘러나온 하나하나에 실려 공연장 전체를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첫 줄을 울리고 정확히 13번째 음이 흐르던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의 리크 교수가 그 길고 섬세한 손가락으로 눈가를 살짝 문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독일 음향연구소의 교수는 한쪽 귀에 보청기를 더 깊숙이 밀어넣고 떨리는 눈동자로 집중해 들으려 애썼고 끝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무대 쪽으로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그 순간 마이크도 꺼져 있었고 카메라의 기계음도 누군가의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에 몇 초가 흘렀을 무렵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무대를 그리고 공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제게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사람들은 제가 누군가였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문화센터는 마치 전쟁터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무대를 둘러싸던 조명이 꺼지기도 전에 기자들이 삼각대를 안고 우르르 몰려왔고 정장을 입은 취재진은 마치 셔터를 무기로 쥔 군인들처럼 카메라를 들이대며 숨가쁘게 제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선생님, 정말 폐지 수고하시던 분이 맞습니까? 성함이 김지미, 정확히 김지미 맞으신가요? 혹시 과거 국악계에서 활동하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연주하신 월령가, 이 곡은 어디서 배운 건가요? 수십 개의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쑥쑥 들이밀렸고 플래시 불빛은 연거푸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어지러운 소음 속에서도
제 손끝에는 아직 연주의 진동이 남아 있었고 가야금의 울림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 오랜만에 악기를 만지고 싶었고 연주가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묻는 말들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카메라가 찍는 건 제 얼굴이었지만 진짜 기록된 건 아마도 그날 울려 퍼진 한 곡의 음악이었을 테니까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프랑스 교수 리크는 한창 인터뷰 중이던 기자의 말을 끊고 손을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또렷한 발음으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We did not witness a performance today. We witnessed a resurrection.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연주가 아닌 하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의 말이 통역기를 통해 번역되어 기자들의 수첩과 녹음기 속에 옮겨질 때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연장 전체가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끝에서 부활한 가야금 김지미, 그 이름의 진짜 울림. 우리는 연주가 아닌 부활을 봤다. 프랑스 리크 교수의 극찬. 가야금 하나로 세계를 울린 이름. 자원봉사자 김지미. 저는 신문을 사지도 않았고 인터넷에 제 이름이 실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날 손끝에서 가야금의 온기를 느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독 폐지 줍는 할머니의 정체, 30년 전 사라진 국악 천재 김지미였다. 심층 원령가의 전설, 그녀는 왜 악기를 버리고 거리로 나왔나? 헤드라인은 무섭도록 단호했고 사진 속의 제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굳은 손, 술에 끌던 그림자와 무대 위에 앉아있던 실루엣이 하나의 인물로 겹쳐진 채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문화센터 직원이 우연히 쓴 봉사일지 하나가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지미 가야금줄 감는 손길이 이상하게 능숙함. 그 짧은 문장이 국립국악원 자료실 어딘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옛 강사 명단과 연결되었고 그 안에서 제 이름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 두 손이었습니다. 손등 위로 번진 푸르스름한 혈관들, 손가락마다 단단히 박힌 굳은 살, 줄을 튕기고 누르며 생긴 비대칭의 흔적들. 그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이 새긴 증거이자 제 인생이 결코 허공을 향해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조심스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 국악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김지미. 당시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음색으로 가야금의 소리를 글로 쓰게 만든 유일한 연주자라던 평을 들었고 국악방송에 출연하면 방송국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찬사와 조명 아래에서 세상이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던 그 시절, 그 김지미라는 이름이 지금 폐지를 줍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반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천재가 무대를 버렸느냐고, 왜 연주를 그만두고,
왜 거리로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느냐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넘는 시간 동안이나 말입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기억을 꺼내는 일이 너무 오래 방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 어떤 질문도 다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고 방송국에서는 과거 방송 기록을 틀며 이 사람이 정말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묻고 또 묻고 침묵 위에 해석을 더하려 할 때쯤 저는 결국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국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자 마치 가슴속 깊숙한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듯한 울림이 따라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멈춰 세워두었던 과거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였습니다. 제 연주를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무대 위에 설 때마다 자랑스럽다며 박수를 누구보다 크게 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삶이 묶이고 나자 그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사랑은 점점 통제가 되었고 그의 자랑은 시기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대 위에 설 때마다 나는 작아져. 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여자가 악기나 켜고 다니는 게 뭐 그리 자랑이야. 그 말에 처음엔 상처도 받았지만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저는 애를 써가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연주가 제 삶의 일부라는 것,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만의 언어라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곧 불신으로 바뀌었고 불신은 소리 없는 분노가 되었으며 결국 그 분노는 제 몸에, 마음에 하나씩 상처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못 만지게 하더니 연습실 문을 잠가버리고 공연장에 가는 길을 막더니 결국 어느 날 밤 제 가야금을 망치로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날 제 심장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조각난 악기를 품에 안고 저는 소리 없는 울음을 오래도록 삼켰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가야금에도 손을 대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지미라는 이름은 그날 이후 저에게는 단지 흘러간 슬픈 과거의 조각이 되었을 뿐입니다.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났고 뒤이어 저를 기다린 건 빚과 고독 그리고 길 위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김지미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잊혔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 폐지를 줍던 손으로 단 한 번 줄을 튕겼을 뿐인데 이렇게 다시 세상 한복판에 떠오르다니요. 그날 이후 문화센터에서는 김지미 명인 초청 강연회를 열겠다며 연락이 왔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학생들 앞에서 연주의 본질을 이야기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국악방송국에선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 멀리 프랑스에서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파리 음악학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나서도 저는 당장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방 안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정말 오랜만에 제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은 햇볕에 오래 그을려 껍질이 벗겨지다 다시 앉은 자국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오히려 이름을 감췄던 그 오랜 세월 중 가장 단단하고 가장 뜨겁게 살아 있었습니다. 김짐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처럼 퍼져나왔고 무언가 조용히 가지만 확실히 깨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파리 음악학회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한 날, 저는 낡은 안경을 벗고 작은 방 안 오래된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마음속에선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제 손은 이미 옷장 맨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던 고운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 있었지요. 그건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날 가야금을 끌어안고 울면서 뒤돌아섰던 밤에 입었던 옷. 다시는 입지 않겠다며 접어둔 그러나 그 밤 이후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천의 결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그 고운 비단 한 겹 한 겹마다 제 청춘의 마지막 흔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짐이야, 이제는 너를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말과 함께 제 안에 있던 오래된 두려움이 스르륵 사라져갔고 대신 고요하고 깊은 각오가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는 생전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천천히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다시 한번 빛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착하자 파리의 공항에는 마이스트로 지마이너스 미 킴이라는 팻말을 들고 음악학회 측 담당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직원이 제 곁에서 이제 선생님은 한국 전통음악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너무 과한 소개를 덧붙였지만 그 말이 낯설기보단 왠지 모르게 고맙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파리 시내 중심에 위치한 고전음악회관. 그곳 무대 위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이스트로 지마이너스 미 킴 GA와 EAGUM 러사이털. 무대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강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간은 30년 전 제가 무대를 등졌던 그날처럼 조용하고 따뜻했으며 경건할 만큼 정갈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야금이 정갈하게 놓여 있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저는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중한 표정으로 앉은 프랑스 교수들, 동양악기에 경외심을 품은 듯한 유학생들, 한국 대사관에서 단정히 차려입고 온 직원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저를 이끌어준 문화센터 직원과 함께 온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왔다는 젊은 유학생 하나가 두 손을 모아 꼭 쥔 채 감격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서 저는 저 자신의 젊은 날을 본 듯했습니다. 그때의 저 역시 그렇게 무대를 바라봤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다시 연주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울렸고 그 말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줄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내 이름의 울림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단 하나의 그 진동이 천천히 파리 음악회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지 나 혼자만의 삶을 다시 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는 오랜 세월 속에서 침묵했던 누군가의 눈물 젖은 과거를 조심스레 두드리는 손짓이었고, 자기 꿈을 스스로 접어버려야만 했던 누군가의 꺾였던 날개를 다시 펼쳐주는 따뜻한 바람이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괜찮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수많은 또 다른 김지미들을 향한 작고 조용한 위로의 의미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로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기립박수는 이내 전 관객석을 덮었고, 그 뜨거운 손뼉 소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환호이자 존중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야금 옆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무대 끝으로 걸어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관객석 곳곳에서 코끝을 적시는 기척이 느껴졌고,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람도 있었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음악학회의 대표는 무대 위로 조용히 올라와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골목을 돌며 수레를 끌지 않았고, 작은 문화센터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는 김지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악기보다 먼저 저를 바라보았고, 소리보다 먼저 마음을 배웠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도 분명 수많은 벽이 있을 테지만, 그 벽 앞에 조용히 줄을 튕길 수 있는 자기만의 소리를 가지길 바란다고, 그런 마음으로 매주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문화센터 옥상에 올라가 해질녘 작은 바람이 불면 저는 그 바람 속에 손끝을 조용히 내밉니다. 손가락으로 허공을 툭툭 건드리며 줄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공간에 또 하나의 연습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연습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는 방식이자 사라졌던 제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작은 의식입니다. 내 이름은 김지미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잊혔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또렷하게 당당하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지 몇 달 후 나는 종종 문화센터 강의가 없는 날이면 근처 초등학교나 복지관에 가서 무료 강연을 열었습니다. 가야금은 줄이 12개지만 그 중 하나라도 울지 않으면 곡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아이들 중 몇몇은 자신도 울리지 않는 줄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눈가를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은 사람 앞에 펼쳐놓는다는 게 왠지 아직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촬영 감독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지금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허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렀고 내게는 생각지도 못한 편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악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막 폐지를 줍기 시작한 제 어머니께 꼭 보여드렸어요. 제 이름도 다시 사랑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중엔 오래전 나와 함께 연습하던 국악 동기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세월의 주름을 나눈 얼굴로 한자리에 다시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잊힌 인연들이 하나둘씩 되돌아오기 시작했지요. 내 방 한켠에는 지금도 그때 파리 음악학회에서 받은 초청장과 마이스트로 지마이너스 미 킴이라 적힌 명패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것을 꺼내 먼지를 털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아이들과의 수업 시간입니다. 어색한 손으로 줄을 튕기며 실수투성이인 아이들이지만 그 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기에 그 어떤 국제 무대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업이 끝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저도 선생님처럼 외국 가서 가야금 칠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줄 하나만 제대로 올릴 줄 알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고 그 눈빛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이름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내 이름은 김지미입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손끝을 지켜주는 소리로 남길 바라는 그저 한 사람의 가야금 스승입니다.